1968년 북한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무장공비 120명을 투입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육상 게릴라전이었던 이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북한의 남침 야욕이 얼마나 강하고 계획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작성되었던 작전 기록과 생포된 무장 공비, 김익풍의 진술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익풍은 1939년 평안북도 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소장농 출신이었지만 해방 이후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간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는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있었던 김익풍은 특별히 수학에 재능이 있어 평양 대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황해도 공수부대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던 그는 2년 후인 1964년 대남작전을 수행하는 283부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익풍은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에선 난파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자들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전사하더라도 애국열사 칭호를 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신분이 상승되어 배급과 취직, 결혼에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모두 나 하나 희생하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설마 내가 죽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사상과 집안 내력, 신체 조건, 학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김익풍은 노동당에 가입하는 동시에 장교로 임관해 정치부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노동당의 당원과 특수부대의 정치부 장교가 되었다는 것은 북한에서 특권층에 진입했다는 뜻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67년 김익풍은 새롭게 창설되는 특수부대인 124부대로 차출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의 남북관계와 124부대의 창설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지도자의 개인 숭배를 추종하는 중국과 손을 잡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추구하며 전국의 전시동원 체제를 가동했으며 이를 핑계로 내부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 당시 진행 중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은 김일성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투입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으며 남한도 전방에 2개 사단을 파병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도발을 하여도 쉽게 반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한을 상대로 각종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던 김일성이 특별히 중시했던 부대는 바로 정찰국과 같은 특수부대였습니다. 최정예 훈련을 받은 정찰국 요원들은 남한을 쉽게 넘나들었으며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투입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부대였습니다. 1967년 김일성은 정찰국 내부의 특수부대인 283부대를 확장 개편해 여단급 부대인 124부대를 창설하기로 했고 부대장으로는 이재영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124부대장 이재영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2년 전 283부대의 요원이었던 이재영 대위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한일회담을 지연시키라는 임무를 띠고 난파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의 송추계곡에서 고정 간첩과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한 남한의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했으며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어 북으로 귀환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그를 충성심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 소좌로 특진시켰으며 이후 하루에 한 계급씩 진급시켜 4일 만에 장성급인 소장에 임명했습니다. 124부대 부대장이 된 김재영 소장은 기존 283부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했으며 그 중의 한 명이 바로 김익풍 소위였던 것입니다. 김익풍 소위가 소속된 124부대 제3기지는 남한의 강원도를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사격술과 전투수영, 해상 침투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이 익혔던 사격술은 즉각조치 지향 사격 기술로 불렸는데 이것은 가늠자를 통해 조준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 표적에 대해 허리춤에 들고 있는 기관총으로 감각을 이용해 사격을 하고 명중에 실패하면 오조준을 통해 재사격으로 명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밖에 독도법과 지형판별법, 의장법, 생존법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김익풍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훈련 과정은 매우 자상하고 친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생포된 김익풍이 남한 군대를 보고 놀란 점은 기합과 구타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군대에서의 잘못이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타가 거의 없었으며 특별히 자신들은 목숨을 건 작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교관들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잘 대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익풍이 한창 훈련을 받고 있던 시기 124부대의 제6기지에서는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로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부근인 종로구 세검정에서 발각된 그들은 우리 군경에 의해 29명이 사살되고 김신조가 생포되기에 이르는데 그중 유일하게 한 명의 공비가 38선을 넘어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재경 중위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박재경은 곧바로 인민영웅이 되었으며 124부대 각 기지를 돌며 난파 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가 교육 중 가장 강조했던 것은 작전 중 민간인을 만나면 무조건 암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이었는데 김신조 사건 당시 행군 도중 산에 나무를 하러 온 우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되어 모두 죽이려 했지만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냥 협박만 하고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씨 형제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렇게 민간인을 살려둔 것이 작전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박재경의 교육에 여러 요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격전에서 인민은 우리 편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민으로부터 인심을 얻어야 한다. 라고 배웠다. 민간인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대상인데 그런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재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살려두면 보상금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그러하다. 협조자는 살려주되 비협조자는 가차없이 사살하고 매장해야 탈이 없다. 1968년 10월 김익풍이 소속되어 있는 124부대 제3기지의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당을 구축하라. 남조선의 불악을 점거하여 해방촌을 구축하라. 군사, 정치, 경제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라. 위조 지폐를 활용해 남조선의 경제 혼란을 야기시켜라. 변절자를 처단하라. 인재를 포섭해 대동월북하라. 각종 태업 및 유격전을 전개하라. 민중봉기를 위한 선전 활동을 실시하라. 그리고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발 전에 1계급 특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원들은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1968년 11월 2일 김익풍이 소속된 부대원들은 열차를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 정박하고 있던 공작선에 승선했습니다.
사실 김익풍의 부대가 출발하기 전 또 다른 부대원들이 이미 남한에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10월 30일에 30명, 11월 1일에 30명, 이렇게 60명이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 침투했고 11월 2일에는 한 번에 60명이 강원도 삼척군 월촌리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부대원들은 처음에 자신들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공비들의 총 인원이 몇 명이고 각 부대의 작전 지역이 어디인지 그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11월 2일 20시 35분 공작선이 죽변항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 해상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의 경비정 613번 함이 레이더로 괴선박 두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비정은 더 이상 괴선박에 접근하지 않고 대신 공군에 항공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후 C-46 항공기가 현장 해역에 도착했지만 공작선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11월 2일 21시 20분 38사단 소속의 해안경비병이었던 문무림 일병이 해안으로 접근하는 고무보트 4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문무림 일병이 있던 3초소는 원래 6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고참 4명은 마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장 공비에 등장해 당황한 문무림 일병은 초소를 이탈해 고참들이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분대장 김남출 하사와 그 일행들이 서둘러 초소로 달려갔지만 무장 공비들은 이미 상륙에 성공한 후였기 때문에 해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김 하사는 아무도 없는 바다를 향해 박격포로 조명탄 3발과 고폭탄 8발을 발사했으며 소대장에게는 괴선박을 발견해 격퇴시켰다고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대장이 이러한 내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오히려 문책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더 이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훗날 문무림 일병과 김남출 하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고 소대장과 중대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무사히 상륙에 성공한 공비들 중 한 개 부대는 울진군 고수동에 있는 한 마을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공비들은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다며 주민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했는데 잠시 후에는 자신들이 북에서 온 무장 유격대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 박정희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만간 북에서 인민군대가 내려오면 남조선은 해방된다. 그때 반동으로 몰리면 개주금당한다. 그러니 미리 인민혁명당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곤 당원 가입서에 지장을 찍도록 했고 선언문을 낭독시켰으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공비들은 주민들에게 현금 따발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위조 지폐라고는 말하지 않고 이 돈은 삼척 부근에서 쓰지 말고 멀리 가서 써야 한다. 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공비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한 명을 본보기로 삼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32살의 전병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 그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자 이 놈이 수상하다. 우리를 배신할 놈이다. 죽이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대검과 돌로 그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공비들은 작전이 모두 끝나면 북으로 복귀해서 상호비판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처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자는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살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 8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공비들은 이렇게 울진과 삼척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편으론 주민들을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론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이동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살인에는 노인이나 여성,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수동 마을에서 공비들이 떠나자 그곳 주민이 울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서
공비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을종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근 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공비의 규모가 30명 정도로 파악되었지만 이후 보안사에서 그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한 결과 모두 120명 규모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비 소탕에 투입된 병력은 보병 3개 연대, 7개 대대, 공수특전단 1개 연대, 해병대 1개 대대, 전투경찰 37개 중대, 그리고 갓 창설된 상당수의 예비군입니다. 소탕작전의 방식은 적 퇴로 차단 및 매복, 헬기를 이용한 공중방송과 전단살포로 귀순 유도, 공비 출몰 지역, 주민 소개로 식량 보급 차단, 예비군의 불악 자체 방위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미숙한 작전 지휘입니다. 우리 지휘부는 공비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처음에는 소수의 병력만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후 그들의 출몰 지역이 계속 늘어나자 축차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면서 체계적인 소탕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대 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그때까지 이런 작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주간에는 공비가 나타났다는 곳으로 이리저리 이동만 하다가 야간에는 매복을 했는데 피곤한 병사들이 잠이 들어 공비들에게 많이 죽었다. 수색 부대와 매복 부대를 분리 운용했어야 했다. 다음은 부족한 보급 수준입니다. 11월과 12월의 추운 날씨에 산악지형에서 작전이 이루어지다 보니 병사들은 식량과 방한복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그러한 이유로 굶주리거나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군수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때는 미군이 차량과 물자를 지원해 보급 수준이 높았는데 이번 작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보급이 형편없었다. 병사들은 쌀가마니와 대형 가마솥을 지게에 지고 이동해야 했다. 동상으로 손이 퉁퉁 부어올라 울면서 지나가던 병사가 생각난다. 한편 공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민가를 공격하면서 위치가 계속 노출되었고 방한복이 없어 닥치는 대로 치마를 입거나 양말을 손에 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미군의 UH-1 헬리콥터였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산의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자 공비들의 이동 모습이 공중에서 쉽게 관측되었던 것입니다. 생포된 무장공비 김익풍은 헬리콥터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헬리콥터의 등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도저히 숨을 곳이 없었다. 헬기에서 12.7mm 기관총을 쏘았는데 한 발이 떨어지면 마치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았다. 1968년 12월 9일 국군에게 쫓기던 한 무리의 공비들이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외딴 집에 등장했습니다. 그 집에는 4명의 아이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공비가 9살 이승복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답하자 격분한 공비는 어머니와 3명의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첫째인 이승권은 대검에 수차례 찔렸지만 죽은 척을 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한 이승권의 진술로 당시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비 소탕 작전은 1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는데 공비들의 피해는 107명이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6명은 북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총 8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군경은 48명, 민간인 30명, 미군 4명이었고 부상자는 67명이었습니다. 노획한 장비는 기관 단총 103정, 수류탄 248발, 실탄 33,000발, 위조 지폐 85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공비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헬기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예비군이었습니다. 1968년 창설되자마자 바로 작전에 투입된 향토 예비군은 차단선을 구축하고 지역 방어를 실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120명의 공비를 투입해 남한의 일부를 혁명기지화하려는 그들의 야욕은 우리 국군과 향토 예비군의 대응으로 무력화되었으며 이것은 6.25 전쟁 이래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대의 지상 전투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무고한 양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되고 고통받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울진면 깊숙한 산골의 외딴집. 저치생자 전병두 씨가 불황민이 보는 가운데 공비 칼날에 무참히 숨져 당국의 비상사례를 울리게 했던 사건 현장입니다. 목격자 임태랑 씨는 이 사람들이 그냥 돌로 가지고 막 패요. 자꾸 패니까. 울진 덕구광산 계곡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우체부 고 강태희 씨와 유족들입니다. 강 씨는 편지를 배달하던 중 산길에서 공비와 마주쳐 칼로 찔리우고 돌로 끼어져 무참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양말 귀에 넣어 주었더니만 그 아주머니가 광업소에 가서 신고했죠. 경상북도 울진과 삼척에 복합 60여 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양민을 학살하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급보에 접하자 당국은 을종사태를 선포했으며 5분 대기조의 특전단을 비롯해서 군경, 향토 예비군 그리고 용감한 현재 주민들은 하나로 뭉쳐 공비 소탕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수부대 특전단은 번개같이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물샐 틈 없는 소탕 작전을 벌여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60만의 막강한 군대가 일선을 지키고 200만의 예비군이 후방을 맡고 있습니다.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 남정네들이 공비를 쫓고 있는 동안 여정네들은 국수를 끓이고 떡을 안치는 등 밤참을 준비해서 온몸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힘이 넘친다. 우리는 무정의 향토 예비군. 공비의 완전 소탕을 눈앞에 두고 국군과 경찰 그리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밤낮을 이어 잔당을 쫓고 있습니다.